19명이 납치됐습니다. 그중 최소 5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냥터는 필리핀 마닐라, 사냥감은 한국인 관광객, 그런데 사냥꾼도 한국인이었습니다. 2011년 9월, 27살의 홍모 씨가 마닐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짧은 여행이 될 예정이었죠. 출국 전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곧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을 빠져나오면 눅눅한 열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구운 바나나 냄새가 뒤섞이고 호객꾼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곳이었죠. 관광객에게 마닐라의 첫인상은 혼란스럽지만 활기찬 도시입니다. 홍모 씨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공항을 빠져나온 뒤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충북 청주의 홍모 씨 집에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가 수화기를 들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뼈라도 찾아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의 말투에는 사람의 죽음을 전하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택배 안내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종석. 그는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을 쓴 사람이었죠. 그리고 홍모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당에게 납치돼 사라진 사람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은 마닐라의 술집과 카지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목숨값이 룰렛 테이블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인 5건, 납치 강도 16건, 피해 금액 6억 5천만 원, 범행 기간 5년, 범인의 국적, 대한민국,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이국의 땅에서 서로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당의 시작은 필리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이었죠. 2007년 7월 9일 한 환전소에서 25살 여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금고에서 1억 8,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왜 필리핀을 골랐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그들을 괴물로 만든 걸까요? 이 기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계바늘을 2007년 여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주택가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사설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출입문도 좁았습니다. 그 안에서 25살의 임모 씨가 일하고 있었죠. 임모 씨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금고를 열고 환율표를 갱신했습니다. 점심은 환전소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죠. 오후에는 송금 서류를 정리하고 저녁 6시면 금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임모 씨가 근무하던 환전소는 해외 송금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금고에는 늘 상당한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보안 인력은 없었습니다. CCTV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환전소에 누가 무슨 일을 벌이겠느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기록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 환전소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세용. 2007년 당시 41살이었죠. 그의 전과 기록은 한 사람의 이력서만큼 두꺼웠습니다. 16살에 첫 절도로 소년범이 됐습니다. 이후 8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죠. 절도, 사기, 강도, 범행의 수위는 출소할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종석, 당시 38살, 몸집이 크고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칼을 쥐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죠. 김성곤, 당시 35살, 최세용의 지시를 따르는 실행자였습니다. 셋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범행 이력은 환전소 이전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연쇄 강도를 벌였고 일본까지 건너가 원정 강도를 2차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반복되자 이들의 판단력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세용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범죄는 사업이었습니다. 투자와 회수, 리스크 관리의 문제였던 거죠.
안양 환전소는 그에게 이상적인 대상이었습니다.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혼자 근무한다는 것도 파악했죠. 금고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9일, 세 남자는 환전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모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출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안양의 기온은 30도를 넘겼습니다. 비산동 주택가의 골목에는 에어컨 시르기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죠. 환전소 안은 좁았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하나, 금고 하나, 그리고 임모 씨 혼자.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로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환전소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돌고 있었죠. 종이 서류가 바람에 살짝씩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명의 남자가 환전소 문을 열었습니다. 환전을 하러 온 손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임모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 장면을 짧게 적고 있습니다. 흉기가 사용됐습니다. 임모 씨는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살의 삶이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김종석이 칼을 잡았습니다. 최세용은 금고를 열었죠. 김성고는 밖을 살폈습니다. 금고 안에는 1억 8,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 남자가 환전소를 빠져나온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에어컨 시르기 소리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갖고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여권과 항공권이 가방 안에 있었죠. 범행 직후 출국이라는 계획은 사전에 짜여 있었던 겁니다. 환전소 강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 마닐라. 당시 마닐라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어학연수와 관광 붐이 한창이었고 한인 커뮤니티도 컸죠. 한국인이 많다는 건 한국인 속에 섞여 숨기 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많다는 건 먹잇감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세 남자는 마닐라에 발을 디뎠습니다. 1억 8,500만 원이라는 종잣돈과 함께. 한편 안양에서는 환전소의 임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수사는 시작부터 단서가 없었습니다. 임모 씨의 가족은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임모 씨의 책상 위에는 정리하다 만송금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한 세 남자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구조화되어 있었죠. 범죄학자 표창원은 후에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존파 일의 가장 조직적인 범죄라고요. 수사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먹잇감을 고릅니다. 마닐라 공항 근처 관광지 거리, 한인 밀집 지역. 혼자 온 한국인 남성이 가장 좋은 대상이었죠. 여행 가방을 끌고 두리번거리는 얼굴.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접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며 말을 걸었죠. 좋은 식당을 알려주겠다거나 시내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만난 동포의 친절은 의심하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문이 잠겼습니다. 그 다음은 구타였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빼앗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3가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지 여성을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켰습니다. 필리핀 법에서 외국인의 현지인 대상 간통은 중형에 처해지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도 범죄자가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마약을 강제로 투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소지는 그 자체로 중범죄였죠. 소변 검사 한 번이면 피해자가 범죄자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가족 연락처를 빼냈죠. 풀어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안다고. 이 3가지 장치가 겹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풀려난 뒤에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죠. 입을 닫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가 있는데도 피해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기록에 남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당에는 나중에 합류한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원빈. 2011년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관광객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들에게 납치된 피해자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뜯어낼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 잔고도 집에 보낼 몸값도 없었죠. 최세용은 이 소년을 죽이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밑에 두기로 한 겁니다. 김원빈은 그때부터 일당의 심부름꾼이 됐습니다. 납치 현장에 불려나갔고 증거를 치웠고 감시를 섰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직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그가 거부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18살 소년이 이국 땅에서 살인자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탈출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원빈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 윤모 씨라는 청년이 필리핀에서 사라졌습니다. 군 전역 후 마닐라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던 청년이었죠. 가족에게 연락이 끊긴 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가족은 대사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실종 수사는 국내와 달랐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 관할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필리핀 경찰의 의뢰가 갔지만 진전은 덜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사라진 건 마닐라에서는 매일 벌어지는 일 중 하나였을 뿐이니까요. 수사의 방향은 처음에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출국 가능성이 먼저 검토됐습니다. 사업이 힘들어 잠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죠. 해외에서의 성인 실종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범죄보다 자발적 이탈을 먼저 의심하는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모 씨의 통장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종 후에도 현금 인출이 계속됐거든요. 가족이 넣어준 1,000만 원이 며칠 만에 바닥났습니다. 인출 장소는 마닐라, 시내 여러 곳의 ATM이었죠.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꿔야 했습니다. 실종자 본인이 인출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 뒤 홍모 씨가 사라졌습니다. 2011년 9월 마닐라. 그리고 2달 뒤 어머니에게 그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을 정리하겠습니다. 2007년 안양 환전소에서 임모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3명의 범인은 필리핀으로 도주했죠. 2008년부터 한국인 관광객 납치가 시작됐습니다. 2010년 윤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2011년 홍모 씨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수법, 같은 지역에서 벌어졌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홍모 씨의 가족이 아들에게 송금한 돈의 인출 기록, 가족이 외환은행에 출금 내역을 요청했고 그 계좌에서 돈을 뽑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가족은 그 영상을 대사관에 전달했죠. 그 뒷모습의 주인공은 홍모 씨가 아니었습니다. 18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뚱이라 불리던 김원빈.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그 소년의 모습이 처음으로 기록 위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실은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마닐라 시내 환전소에 무장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권총을 든 남자들이 현금을 쓸어 담고 사라진 사건이었죠. 필리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환전소 강도 사건이 한국인 납치 사건과 연결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단서가 잡혔습니다. 범인 일당이 납치 도중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현지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던 또 다른 한국인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종석이 쥐고 있던 권총이 발사됐죠. 총알은 엉뚱한 곳에 박혔습니다. 김성곤의 몸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성곤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죠. 총상 환자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병원에서 김성곤을 체포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마카티 시내의 한 PC방.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는 좁은 공간에 김원빈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뉴스 사이트가 떠 있었죠.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곤과 김원빈, 일당 5명 중 둘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은 빠져 있었죠. 최세용과 김종석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성곤은 세부로 호송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한 겁니다. 필리핀 교도소의 보안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성곤은 다시 마닐라 시내 어딘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원빈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그의 진술에서 처음으로 납치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환전소 살인, 필리핀 도주, 관광객 납치, 그리고 살해. 하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수사관들은 김원빈의 입을 열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들, 그가 치운 흔적들. 하지만 김원빈은 납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김종석은 엉뚱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언론에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자신이 제보자인 척 위장했죠. 취재 기자의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배 중인 살인 용의자가 자기를 쫓는 언론사에 전화를 거는 행위. 대담함이라고 부르기엔 미친 짓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종석이라는 사람의 본성이었죠.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모 씨의 가족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협박뿐이었습니다. 언론에 자기 정보를 흘리면 끝장이라는 경고였죠. 경찰은 김종석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전화 신호는 필리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최세용과 함께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죠. 기존에 유력했던 수사 방향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필리핀 현지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조직적으로 사냥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이제야 기록 위에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모 씨와 윤모 씨는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죽은 것인가?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이제 2명뿐이었습니다. 최세용과 김종석, 둘 다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 경찰과 필리핀 경찰의 합동 수사가 움직였습니다. 김종석의 은신처가 특정된 겁니다. 필리핀의 한 지방 도시였죠. 체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석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저항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죠. 결국 제압당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김종석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치장 안은 좁고 어두웠을 겁니다.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배어있고 천장의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는 공간. 감시가 느슨한 필리핀 구치소의 밤이었습니다. 김종석은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숨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실행범이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가 직접 손을 쓴 사건이 몇 건인지, 시신을 어디에 묻었는지, 그 답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2달 뒤 최세용이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태국 경찰에 붙잡힌 거였죠. 2013년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2015년 탈옥했던 김성곤도 다시 잡혔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인도됐죠. 이제 살아있는 일당 전원이 한국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최세용은 납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부인했죠. 그리고 한 가지 전략을 꺼냈습니다. 모든 살인은 김종석이 한 짓이라고. 김성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살인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했죠. 김종석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얻는 것. 그것이 이들의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조직적 범행 구조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납치 과정의 역할 분담, 피해자의 금융 기록, 김원빈의 진술. 이 모든 것이 이들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최세용, 무기징역, 김성곤, 무기징역, 김원빈, 징역 22년, 김원근, 징역 28년.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피해자가 4명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말 죽은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세용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김성곤도 모른다고 했죠. 김종석은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거나 말하지 않거나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기서 닫힙니다. 2013년 말 감옥에서 뜻밖의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원빈의 감방 동료였던 사람이 출소 후 경찰을 찾아간 거였죠. 김원빈이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아파트 공사장에 묻었다고,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넣었다고. 2014년 필리핀 마닐라 외곽, 최세용의 인신처로 사용됐던 주택의 바닥이 파헤쳐졌습니다. 삽이 콘크리트를 부수고 흙을 퍼냈죠. 홍모 씨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의 유골도 나왔죠. 유골은 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홍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뼈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모 씨의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집을 나와 충북 청주의 한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유골이 발견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 사건에 빼앗긴 건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두 사람의 빈자리가 한 집에 남겨진 겁니다. 윤모 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5년 유해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발굴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 3명 더 남아 있습니다. 최세용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을 밀행시라고 불렀죠. 아직 식지 않았을 뿐인 송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성의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기 처지에 대한 서술뿐이었죠. 김성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김종석에게 돌렸습니다. 김종석의 유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진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범죄도시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스크린 위의 이야기는 2시간 만에 끝났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10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 아직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범인은 잡혔지만 모든 피해자가 돌아온 건 아닙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일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